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5가지 보통 제가 꼽는데 어떻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6가지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그러면 세계 노동절이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당연히 5월 1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절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 다 언론에서 뉴스로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5월 1일 날 전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4월 30일 날 노동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에요. 이들이 또 외친 것은 집회는 따로따로 했지만 외친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ILO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즉 강제 노동을 금지하라라는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그리고 수원 이주민센터,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등은 30일 날 일요일 날이죠. 오후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날 노동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정작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날 일요일 날 집회를 열었고요. 먼저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고는 있는데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이랑 계약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사업장의 조건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에게는 변경할 자유가 없는 거죠. 이러니 강제 노동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 조건과 굉장히 다른 주거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은 비자라는 무기를 쥐고 정부와 고용주가 노동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는 사실상의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 ILO 협약뿐만이 아니라 유엔의 자유권 협약, 사회권 협약,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 허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또 익숙하죠. 왜?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회복무요원들도 이날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4월 30일 날 일요일 날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사실 강제 노동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민간에서 사회 서비스라든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 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ILO 29호 협약, 요게 이제 강제 노동 금지인데요.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4급 보충역에는 현역 입대 선택권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4급 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 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현역으로 입대해도 돼 라고 열어놨다고 하나, 어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그러면 그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이라든지 근로 자체가 강제 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노동조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으로 ILO 협약 위반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도 이제 노동절 집회 같이 있었는데요. 5월 1일 날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는 많은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5월 1일 날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라든지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겠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이날 이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내에서 항의하는 피켓팅을 했다가 경찰이 들어와서 강제 해산을 하고 연행을 했는데, 이게 경찰의 그 불법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찰이 들어왔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미 대법원에서조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집회할 때 집회 신고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사내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연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죠. 지난 4일날 5월 4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9시 40분경에 당진 공장 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대로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피켓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청 관리직이 막아서면서 오전 10시께 앰프 등 음향장치를 사용해서 지회장이 발언을 한다든지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아니 이 경찰은 이 공장 안에 왜 들어왔을까요? 애초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과정에서 한 분은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3분이 연행이 됐는데요. 뭐 이분들도 다 뭐 타박상이라든지 뭐 등등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법조계에서는 사내 집회의 경우에는 대중과 접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없이 집회를 할 수 있고, 사내 집회를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한 적도 없다, 경찰의 직무집행도 위법한 데다가 연행의 과정도 꽤나 폭력적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정의선 회장의 심기경호를 했다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거는요, 현장의 당시 상황은 이 공장이 있었던 당진 경찰서에 최성영 당진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대한문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한문, 서울에 있는 대한문 앞에다가 뭐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끊임없이 이 고발을 했을 때 여기를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철거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남대문 경찰서 경비계였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 과잉 진압을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대한문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진으로 갔군요. 근데 당진 경찰서장을 하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당진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 내지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사업장 안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경기도 교육청 안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이럴 때 경찰이 들어와서 이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노동자들과 사용자 측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나 이 공권력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찰과 공권력은 뭐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용자 측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더 극심하게 윤석열 체제 하에서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권력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의 위법 행위는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 민주주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제가 아까 노동절 집회도 말씀드렸는데, 노동절 당일날 건설노조의 조합원 한 분이 또 분신을 하셨고, 다음날 2일날 결국 운명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한거에서 지난 1일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가 2일날 숨진 양해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소식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은 길지가 않아요. 2019년도에 처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셨고, 그해 노동조합 조합원 확대 과정에서 함께 하시게 됐고,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을 담당하는 이 3지대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자들을 마치 반국민, 비국민,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 불령선인, 뭐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조선인들을 차별했던 거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이 직접적인 타겟이 건설노조로 넘어왔죠. 경찰은 지난 1월 달부터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를 비롯해서 1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으로
공동 강요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양해동 지회장님도 정말 억울하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 예를 들면 노동자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집회 시위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거 이제 늘 있을 수 있는데 공갈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12월부터 1계급 특진을 내걸고 건설노조 200일 특별 단속을 시작을 했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압수수색만 13번, 구속이 15명, 수사 대상 950명, 약 1000명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대규모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죠.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인력보다 이 건설노조를 때려잡겠다고 투입된 인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한 노동자의 분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책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의 급기야 우리는 늘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당연히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그래서 정말 노동절 집회 분위기도 그랬고요. 이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사실은 뚫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양회동 지대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이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쭉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에 제가 좋아하는 이송일 감독님의 칼럼,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소식들을 쭉 보면서 우리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신까지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특히 그것도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흔히 네덜란드를 세계 자전거의 수도라고 부른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진심으로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요. 교통수단 중에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36%,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포함해서 세대 중에 네덜란드의 수도 특히 암스테르담을 지나는 교통수단은 세대 중에 하나는 자전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인당 자전거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고요. 명실상부한 자전거의 왕국인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네덜란드 국민들이 다른 나라보다 자전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1971년도에 지난 한 50년 전쯤 되겠죠. 네덜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300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온통 자동차의 매혹에 빠져 있었대요. 1960년 52만 대에서 1971년 10년 만에 275만 대로 자동차가 급증을 했고요. 도로는 자동차와 매연으로 혼잡해졌고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차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쌓여갔죠. 그러다가 1972년도에 진보적인 색채의 네덜란드 국영 TV에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어요.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지역에 관한 흑백 다큐인데요. 한 소년이 가로수 하나 없이 자동차만 달리는 창백한 도로를 횡단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푸른 나무도 뛰어놀 공간도 없는 황량한 도시 한에 수백 명의 어린 친구들을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자동차 도시에 대한 울분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담아냈던 놀라운 작품이었죠. 십수명의 어린이들이 떼지어 도로를 행진하면서 자동차를 길 위에서 없애라 라고 시위하고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바리케이트로 자동차를 가로막는 장면들이 기록된 이 영화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한 언론의 강렬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라는 거였어요. 빅 랑게노프라는 이 존경받는 언론인이 쓴 칼럼이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스스로 1년 전에 자신의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6살의 어린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했거든요. 슬픔과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아버지의 이 포효하는 칼럼은 곧장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계와 젊은 정치인들이 지지를 보냈고 전국의 많은 운동가들이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도시 풍경을 전회시킬 거대한 운동이 막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은 사고 다발 지역을 점거했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거리를 폐쇄했대요. 나중에는 수천 대의 자전거로 시청 앞의 광장을 점거하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80년대는 더 다양한 목소리로 투쟁이 분화했어요.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 길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시를 되돌려 주라는 함성이 마침내 네덜란드를 집어삼켰죠. 이게 바로 네덜란드가 자전거 왕국이 된 저간의 사정입니다. 그들이 유독 자전거를 좋아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발벗고 싸워서 만든 풍경이었다는 거죠. 이 여파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최근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게, 다 북유럽 국가들이네요, 비전 제로라는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비전 제로는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지 않는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난주에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스쿨존, 이른바 학교 앞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이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정말 그 끔찍하고 슬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사례는 정말 한 50년에 걸쳐서 지금 네덜란드 자체가 자전거 왕국이 되었던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라는 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자 격렬한 저항운동이었죠.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 혹시 S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소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SMR은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작은 원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의 하나의 결과로 우리는 이건 잘 몰랐죠. 그 미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기업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한국 기업들이 함께 경상북도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원전 산업계에서는요, 이 SMR이 기존 3세대 원전에 비해서 크기도 작아서 유연한 운전이 가능하고 사고 확률도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도 세울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대도시에서도 세울 수 있는데 왜 경상북도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분은요,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시고 최근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표적으로 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경향신문에 낸 칼럼이에요. SMR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서울의 짓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의 이 기업이 SMR에서 되게 선도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기술적으로는 완료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기술도 많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경상북도에 지을 필요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R은 서울에 짓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전력 수요량뿐만 아니라 열 공급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니, 그냥 하나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짓자. 아니 왜 이런 고민을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이런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전력이 공급되고 열 공급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이 김현우 연구위원의 지적이 정말 제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발상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과 그 수도권의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나 무슨 수력발전소, 핵발전소 이런 것들이 그 공급망, 송신탑을 타고 서울에 있는 전력 수요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 그 손실되는 전력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지역 간 갈등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SMR은 서울의 짓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도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과 관련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졌고 여기에는 그 반환받은 미군기지, 지금 용산 공원이죠,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반환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는요, 오염물질 정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끝나지 않은 오염물질이 또 굉장히 또 악독하다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다가 흙을 쭉 덮고 꽃을 심더니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 정원이 개방됐습니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토양 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공원을 조성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정말 정확한 지적은 지금까지 오염 정화 비용 관련해서 미군과 협상을 하고 있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오염에서 안전한 거네? 라고 하면서 미군에서 그럼 협상을 끝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니들도 안전한 걸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씨와 함께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을 했죠. 정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정원을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는 적지 않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데다가 토양 정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제기돼 왔죠. 그래서 정부도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해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개방하면서도 주 3회 하루 2시간 이용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요. 토양 정화는커녕 번지르르하게 흙만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린이 정원 개방을 멈추고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문제겠죠. 우리 사실은 안전한 사회,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용산 이 어린이 공원, 그리고 용산 정원, 그리고 용산 부지가 미군이 이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다 정화를 시키고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끈질긴 노력들과 지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한 가지 더 6가지 소식으로 만나 뵀는데 그래도 시간은 조금 단축시켰던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또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구독, 좋아요, 알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